제7장에서 내면 소통과 명상, 모든 소통은 내면 소통, 내 발달에서 내면 소통의 중요성, 내면 소통의 유형과 스타일, 플라시보 체면, 마음근력 훈련으로서의 내면 소통 명상. 모든 소통은 내면 소통이다. 내면 소통이란 뭔가? 내면 소통과 내면은 단순히 외면적인 것과 대비되는 것 개념으로서의 내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데이비드 보모의 내재적인 질서와 내형적인 표지점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생성질서와 능동적인 정보가 이루어지는 장으로서의 내면을 의미한다. 프리스턴의 능동적인 출현이 펼쳐지는 마코프 브링키스의 내부 상태 개념과 생성 모델의 핵심으로서 에이전트의 개념도 포괄한다. 내면 소통은 모든 소통의 보편적인 모습이며 본래적인 실체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형태의 소통에도 내면 소통이 작동한다. 외조적인 질서로서 표현되는 여러 가지 소통 현상들은 내면 소통의 특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독립된 실체로서의 두 사람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정의되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이나 하나의 매체에서 많은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정의되는 매스 커뮤니케이션 현상 등은 모두 외조적인 질서로 드러나는 소통이다. 하지만 모든 외조적인 질서가 그러듯이 외조적인 소통 역시 내재적인 질서인 내면 소통의 특수한 현상들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통은 대개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뜻한다. 소셜미디어나 대중매체를 통하든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든 직접 얼굴을 마주하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의미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소통은 한 사람의 내면에서도 일어난다. 이것이 현상적인 의미에서의 내면 소통이다. 내면 소통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향한 스피치 액트이다. 스피치 액트는 언어학자들이 흔히 화형으로 번역하는 것으로 일정의 행위로서 말하기다. 즉 어떤 대상을 단순히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의도의 표현으로 발화 자체가 어떤 행위가 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정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이러한 발화는 일종의 행위다. 그래서 스피치 액트는 곧 행위로서 말하기다. 내면 소통은 내가 나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묘사하는 소통을 할 필요가 없으며 무슨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내면 소통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스피치 액트의 성격을 지닌다.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을 향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다. 내가 나를 비난하든 용서하든 격려하든 칭찬하든 모두 무언가 행위를 하는 일종의 스피치 액트다. 그리고 행위의 힘은 막강하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은 나 자신에게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효과를 갖는다. 그래서 내면 소통은 중요하다. 내면 소통이 곧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늘 내면 소통을 하면서 살아간다. 원하든 원치 않든 늘 자기 자신을 새롭고 정리하고 끊임없이 변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내면 소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어떠한 방향으로든 변화시킬 수가 있다. 내면 소통의 개념은 대인 소통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먼저 공통점을 살펴보자면 둘 다 언어를 사용한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손짓과 발짓을 얘기할 수도 있고 대인 소통, 막연한 생각을 구체적인 언어적인 표현 없이 잠시 해볼 수도 있겠지만 거의 모든 대인 소통이나 내면 소통은 한국어든 특정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둘 다 특정 언어로 텍스트화할 수 있다. 물론 텍스트화의 대상이 되지 않는 소통도 있다. 예컨대 음악이나 무용과 같은 공연 예술도 그렇다. 수많은 청중이 오케스트라 연주에 동시에 밀어내는 그 시점에는 어떠한 언어적인 표현에도 얽매이지 않는 공감이 일어난다. 그 순간에 청중들의 내면에서는 소통이 생겨난다. 아, 선율이 참 아름답다 라든가 정말 감동적이다 라든가 혹은 역시 연주자는 훌륭하구나 등등의 언어적인 멘털 코멘터리가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마련이다. 멘털 코멘터리는 경험한 일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거나 해석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통칭한다. 어떤 경험을 경험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이나 문화, 이데올로기, 취향 등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해석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멘털 코멘터리는 비록 텍스트화되지 않더라도 분명히 내면 소통이며 의식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대인 소통과 내면 소통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인 소통의 경우에는 입 밖으로 말을 뱉어낸다는 것, 즉 발화를 한다는 데 있다. 반면에 내면 소통은 자신의 머릿속에서만 특정한 문장이나 메시지를 만들어낸다. 대표적인 내면 소통의 형태는 혼자 생각하기다.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막연한 후회나 걱정일 수도 있고 혹은 자기 자신에 하는 격려나 변명일 수도 있고 추측, 의심, 확신, 해석, 의미, 부여 등등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도 있다. 물론 내면 소통에도 발화는 가능하다. 혼자 중얼거리거나 독백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특정한 타인을 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인 소통에서의 발화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다른 사람의 이해를 전제로 발화되는 타자지향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면 소통과 대인 소통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면 소통은 대인 소통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자 전제 조건이다. 먼저 내면 소통이 있어야만 대인 소통이 가능하다. 대인 소통은 내면 소통이 특수한 한 형태다. 외형적인 펼쳐짐과 외조적인 질서가 내형적인 펼쳐짐과 내조적인 질서의 특수한 형태이듯이 대인 소통은 내면 소통의 특수한 한 가지 형태다. 대인 소통 없는 내면 소통은 가능하나 내면 소통 없는 대인 소통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 또한 내면 소통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결과이기도 한 인간의 의식작용은 내조적인 질서의 특성이 명확히 드러나는 사례다. 내면 소통이 이루는 변화의 일환이다. 대인 소통에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이 주요 효과인데 반해 내면 소통에서는 자아의 변화가 주요 효과다. 대인 소통은 상대방을 바꾸는 것을 지향하지만 내면 소통은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을 지향한다. 대인 소통에서는 정보의 전달 혹은 타인의 의지 변화가 중요한 관심사항이지만 내면 소통에서는 자아개념, 자의식, 자기성찰 등 자아의 변화가 중요한 사항이다. 정보의 전달 혹은 설득에 의한 의견 변화는 내향적인 펼쳐짐과 생생질서의 성질을 지니므로 그 자체로서 이미 내면 소통인 것이다. 왜 내면 소통인가?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전통적으로 내면 소통을 주로 인트라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지칭해왔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대인 소통이라고 부르니 이에 대비해서 한 사람 혹은 인격 간에서 일어나는 소통이라는 뜻으로 인트라퍼스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면 소통에서 내면을 보다는 인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내면 소통의 개념에는 내 생각의 흐름, 감정의 일어남, 상상대화 등 인트라퍼스널이라고 부를 만한 것을 포함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 더 근본적인 배경자의 알아차림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배경자는 한 개인으로서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여러 개념이나 현상을 뛰어넘는 보다 깊고도 근본적인 현존이다. 배경자는 개인으로서의 사람 이전의 문제이며 따라서 그것은 인트라퍼스널이라 개념하기에 적절치 않다. 더구나 보호모의 내재적인 질서나 내장적인 펼쳐진 브리스턴의 능동적인 철학과 마코프 브랭키의 모델의 관점에서 내면 소통을 정의하기에도 인트라퍼스널이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다. 따라서 나는 인트라퍼스널의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근원적인 현장과 내재적인 질서까지를 아우르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내면 소통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내면 소통의 뇌과학적인 기반은 어느 처리의 이중 흐름은 A와 B 두 사람의 대화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A와 B가 무엇인가 이야기하려면 A의 머릿속에서 특정한 메시지나 내용이 사전에 잠깐이나마 리허설 되어야 한다. 즉시성과 즉흥성에 기반한 대화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완전히 문장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그것을 읽어내듯이 바로 하진 않는다. 우리는 대화할 때 즉흥적으로 구체적인 문장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발화하기 직전에 이미 그 문장을 말할 때 사용되는 혓바닥이나 성대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뇌 부위가 활성화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사전 발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언어 정초에는 언어를 알아듣고 이해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부위와 말하는 것과 관련된 부위가 있다. 말하는 운동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부위는 언어 운동 영역인 브루카 영역이고 말을 알아듣는 것과 관련된 부위는 언어 이해 영역인 베르니케 영역이다. 그런데 실제로 발화하기 직전에 언어를 알아듣고 해석해내는 베르니케 영역이 먼저 활성화된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내뱉기 전에 먼저 내 머릿속에 내 말을 들어보고 해석해보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한 문장을 들 때도 발견된다. 특정한 단어나 문장을 들을 때 그 문장을 발화할 때 관여하는 언어 운동신경 부위 역시 같은 활성화된다. 뇌과학자들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자신의 목소리를 계속 모니터하는 뇌 부위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작동하는 뇌 부위가 기능적으로 겹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연구 결과들이 시사하고 있듯이 뇌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듣는 것이 곧 말하는 것이다. 듣는 것이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을 때에 우선 1차 청각 영역이 활성화된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목소리 등 언어일 경우에는 곧바로 베르니케 영역도 활성화된다. 대화를 할 때 우리 뇌는 언어를 듣고 이해하는 청각 관련 부위와 언어를 말할 때 필요한 언어 운동 신경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된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듣는 것과 관계되는 부위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말을 할 때 관련되는 뇌 부위도 활성화되는 것이다. 예컨대 특정한 단어를 그 단어를 듣는 것과 관련된 부위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를 말하는 것과 관련된 부위도 동시에 활성화된다. 물론 듣기를 활성화할 때 대해는 언어 운동신경망의 패턴은 말하기를 할 때 활성화되는 언어 운동신경망의 패턴과는 약간 다를 뿐이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말한다는 것은 내면 소통의 내용을 음성을 통해서 발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도 자기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내면 소통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들은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동시에 속으로 하는 나 자신과도 대화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대인 소통 역시 내면 소통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소통의 본질이다. 소통이야말로 보험이 말하는 생성질서의 대표적인 현상이다. 모든 내면 소통은 대인 소통의 기초이며 모든 대인 소통은 내면 소통의 반영이다. 내가 말하는 것을 나는 동시에 듣는 것이며 내가 듣는 것을 동시에 말하는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순간에도 내 머릿속에는 듣기 영역뿐만 아니라 말하기 영역이 함께 활성화된다. 우리는 말하기와 듣기를 구분하지 않는다. 말하기와 듣기가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같은 개념인 사실은 내면 소통과 대인 소통 역시 본질적으로 동일한 현상임을 말해준다. 듣기 영역과 말하기 영역 간의 밀접한 상호작용 현상에 대해서는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연구들이 거울신경 이론부터 리허설 이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해왔다.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새로운 이론은 히콕의 위계적인 상태 피드백 통제 모델. 이 모델은 우리 뇌에 별도의 언어적인 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히콕과 보펠의 언어 처리의 이중 흐름 이론에 따르면 청각신경과 언어운동신경 네트워크 사이에는 긴밀한 상호작용이 존재하며 더 높은 차원에서 두 과정을 지켜오는 전전도엽의 신경망도 존재한다. 이것이 곧 언어적인 자아 혹은 언어적인 의식의 기관일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 뇌에 말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와 듣는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두 영역 간의 상호작용을 바라보며 내면 소통의 기능을 위한 내 부위도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기 내면에서의 듣기와 말하기를 동시에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의식이다. 인간의 움직임이나 행동에 대한 의미 부여와 의도에 관한 스토리텔링 역시 본질적으로는 이러한 언어적인 의식의 기능이다. 움직임뿐만 아니라 말하기와 듣기를 전반적으로 통합하고 조절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곧 의식인 것이다. 글쓰기와 읽기도 내면 소통이다. 모든 종류의 대인 소통은 필수적으로 내면 소통을 포함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두 사람의 내면 소통이나 또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대인 소통이다. 대화에 참여하는 두 사람은 각각 내면 소통을 함으로써 대화라는 공동행위를 수행해내는 것이다. 그런데 두 사람의 내면 소통이 별개의 것으로 남지 않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B가 A의 발화를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발화 내용을 듣고 해석 또는 이해하는 과정 역시 내면 소통이다. 지금 나는 이 책을 쓰고 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글도 사실은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나의 생각과 주장을 글로 옮겨놓은 것이다. 모든 글쓰기는 따라서 전형적인 내면 소통의 한 형태다.
나의 내면적인 생각은 이 글처럼 그대로 언어로 표현될 수 있다. 언어를 떠나서는 어떤 생각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런데 이 글쓰기라는 내면 소통은 독자를 향해 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나는 내가 쓰는 글이 독자에게 어떻게 읽힐지를 끊임없이 상상하면서 문장을 만들어가고 글을 써내려간다. 나의 내면 소통을 글로 표현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독자의 관점에서 읽어내고 있는 것이다. 말하기가 곧 듣기인 것처럼 글쓰기 역시 곧 읽기다. 글을 쓴다는 것 역시 내면 소통과 대화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글쓰기를 통해서 나는 내 목소리를 듣고 내 글을 읽는 독자의 생각을 듣는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 역시 마찬가지다. 이 글을 읽는 독자의 머릿속에는 다양한 내면 소통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쓰기가 내면 소통인 것처럼 읽기 역시 내면 소통이다. 텍스트로부터 독립적인 독자의 능동적인 역할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 역시 읽기라는 행위가 본질적으로 내면 소통임을 뜻한다. 내면 소통의 공동체적인 특성은 소통을 위해서 사회적인 규칙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만의 규칙을 고집한다면 서로 소통할 수 없을 테니 말이다. 나 언어를 넘어서는 사회적인 규칙을 받아들여야만 소통할 수 있다. 앤서니 기던스의 구조화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자원, 의의와 규칙이 필요하다. 자원과 규칙은 각 행위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행위 조건을 일단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언어를 구사하려면 그러한 자원과 규칙을 섭득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 자원과 규칙은 누가 의도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 아니다. 문법이라는 규칙은 특정한 집단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법률을 만들어내듯이 누군가 만들어내는 규칙이 아니라는 뜻이다. 문법은 언어 사용자의 언어 사용이라는 행위 자체에 의해서 자율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언어 사용자들은 이미 존재하는 어휘와 문법에 구속되면서도 동시에 언어 사용이라는 행위 자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언어의 자원과 규칙을 새롭게 수정해간다. 문법은 수많은 언어 사용자의 언어 사용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오랜 시일에 걸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문법학자들은 다만 문법을 발견할 뿐이다. 문법이라는 규칙을 생산해내는 것은 문법에 의해서 구속되는 언어 사용자 자신이다. 행위자에게 문법과 어휘는 지켜야 할 규범이면서 동시에 자기 행위를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재규정되는 이상한 존재다. 언어의 어휘와 문법은 언어 사용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동시에 언어 사용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언어라는 현상 역시 인간어는 설명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생성 질서다.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문법과 어휘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누구도 상호작용하지 않고 혼자 속으로는 내면 소통 역시 대부분 언어의 어휘와 문법에 의존한다. 이는 신기하고도 기묘한 일이다. 어떤 생각을 혼자서 머릿속으로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도 하고 스스로 반성하기도 하고 무엇을 생각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적이고도 내면적인 일을 수행할 때조차 사회적인 규칙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내면의 자체가 얼마나 또 공동체적인 존재인가를 말해준다. 내 머릿속의 생각은 나만의 것이다 라는 엄청난 착각이다. 나의 생각과 의식은 지극히 공동체적인 산물이다. 언어를 사용하는 한 머릿속에서 혼자 하는 생각이라도 나만의 생각이 아니다. 일정의 사회적인 소통이다. 무슨 반성이나 후회 혹은 결심을 하거나 심선숙고를 할 때도 우리는 우리의 특정 언어를 사용한다. 나만의 개인적인 사유를 펼칠 때 공동체의 산물인 언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집단과 구별되는 집단 이전의 집단을 구성하는 산업적인 개별적인 실체로서의 개인이라는 개념이 허구임을 의미한다. 한 개인의 정체성을 이루는 기원 바탕인 개인적인 사유와 신념 체계 등이 본질적으로 공동적인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내면 소통의 말처럼 그렇게 내면적이지만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내면 소통이 언어를 사용하는 한 그것은 이미 공동체적인 활동이다. 언어는 일정의 생성 질서로서 소통을 통해서 의식 속으로 내향적으로 펼쳐져 들어가는 것이다. 내면 소통이
자아를 구성해 가는 과정이며 자의식 자체가 내면 소통의 결과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자아와 의식 역시 일종의 사회적인 산물이라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 선언적으로 존재하는 부분으로서의 개인이 모여서 전체로서의 사회나 공동체를 이룬다고 보는 것은 기계론적인 세계관이 만들어내는 환상이다. 우리의 공동체와 너의 의식 간의 관계 역시 홀로그래픽한 특성을 지닌다. 문화, 언어, 가치관 등을 포함한 공동체 전체가 흐릿하게나마 너의 의식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근대화 또는 또 정확히 유로화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가 개인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에 어폐가 있다. 가장 중요한 성과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공동체적이며 생성질서를 지닌 구성물인 자아를 고유하고도 개별적인 실체라고 굳게 믿는 환상은 봄이 비판하는 기계론적인 세계관의 전형적인 산물이다. 선언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로서의 개별적인 개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관념 자체가 근대 철학과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다. 지난 수천 년간 인류는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공동체의 기본 단위로서의 개인이라는 개념을 가져본 적이 없다. 내면 소통에서의 내면이 매우 사회적이고도 공동체적인 특성을 지닌다는 사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출발점이 된다.